안녕하세요. 문해생작 4강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에 했던 그 원희 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편지 한 장으로 440년 만에 부활하셨죠. 만약에 원희 엄마가 그 편지를 써서 묘지 속에 안 넣었다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원희 엄마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감동했고 공감하는 면이 많았다는 거, 이걸 알았고, 그리고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어,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많이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었지요. 그 거기서 이제 글의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참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그 난중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때 당시에 인민 외란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으로 아마 그 난중일기가 없었다면은 그 선조를 위시해서 그 조정에서 아마 그 공적을 많이 많이 훼손시켰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아마 역적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을 거요. 그런데 그 난중일기가 있음으로써 감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폄훼할 생각 이런 것 같은 건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죠? 또 그 외에 그 석가 말씀인 불경, 아니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노노 몸집인 노노 예수의 행적과 그 말씀이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이게 말로 이 글로 쓰여진 그 저희 책이 없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그 진정성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만약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가나안의 기적 같은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첨부시켰다면은, 그랬다면은 지금처럼 그 존경심, 어떤 환상성 이런 걸 가질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동영상으로 찍어놨다면 더 하겠지요. 그죠? 아, 예수님 키가 생각보다 작네? 아니면 생각보다 커네? 아, 수염이 곱슬 수염인데 얼굴 전체를 덮었네? 아니면은 피부가 그때 당시에 딱 검은데 입은만 시네? 아니면은 너무 거의 흑인 가깝게 검으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지금처럼 존경심이라든지 그 상상력을 기반에 둔 어떤 환상성, 신비성 이런 건 많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글로만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상력이 개입돼 가지고 신비성을 더하고 또 존경심도 더하고 말에 확장돼서 그 확장성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을 더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글은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해창작이 그 영양가 한번 따져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나가겠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방향으로 글을 펼쳐 나가 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원론과 강론, 사실은 원론과 강론 앞에 좀 길게 있었는데 그걸 삭제했어요. 그런 거니
공연이 지루하기만 하고 사실은 영향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삭제해버렸고 원론과 학문의 이론을 파고들다 보면 그건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학문이 되고 그런 학문은 학사님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잘 정리해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강의를 나누면 우리에게는 대래 시간과 열정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론적인 것. 또 필요한 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책이 많으니까 문학에 대한 이론서 같은 게요. 아니면 저희가 여러분이 부탁하시면 또 따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아마 질려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요. 어쨌든 그래서 왜 문학을 하는가? 우선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목표가 분명히 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단점을 구별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영향가 있나 없냐 이런 걸 따져서 선택하게 되죠. 우선 자문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문해 창작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글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오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려면 문학의 효시적 기능을 따지는 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독자를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의미의 교시적 기능 그리고 요거 교시적 기능하고 독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쾌락적 기능 이 두 가지를 들어서 효시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복잡하게 그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따를 수 있죠. 그런데 요거 효시적 기능, 쾌락적 기능 하면 뭐 대단한 것 같고 좀 멋진 것 같은데 간단해요. 효시적 기능은 의미, 쾌락적 기능은 재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류 소설이다 그러면은 재미는 있고 의미는 없는 소설을 흔히들 얘기하죠. 그래서 재미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있는데 삼류소설은 재미만 있다는 거죠. 의미는 별로고 읽고 재밌게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재미는 있고 의미가 없는 거죠. 이류소설은 재미는 없는데 읽고 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이류소설이라고 하고 인류소설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사는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는 빡빡한 삶. 이런 삶을 소설로 따지면 이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삶은 삼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먹고 마시고 대충 살다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기 소신도 없고 공동체적인 어떤 공감 능력도 없고 대충 그냥 사는 거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너무 엄격하게 의미만 있는 삶은 말 그대로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으므로 이건 이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삶은 인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언제 시간 나면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갖기 위해서는 마치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자전거 구조학과 자전거 타기가 인체 미치는 영향, 효과적 기능성 제고 어쩌고 고답적인 이름부터 배우는 것과 같이 골치만 아플 것이다. 재미, 의미, 효시적 기능, 뭐 쾌락 기능과 교사적 기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걸 파고들다 보면은 자전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효과적 기능성은 무엇이고
구조학은 이렇게 돼서 자전거가 나가는 그런 원리다라고 미리 에,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배우고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그좀 그렇잖아요. 알면 뭐 나쁜 건 없지만은 미리 질려버릴 수도 있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자전거 하면 그냥 자전거를 타면 달릴 때 신나고 건강에 좋고 가까운 거리나 골목길 등을 쉽게 다녀올 수 있고 연료비가 들지 않아서 경제적이라나 그 정도만 알고서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거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학교 운동장을 가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요. 마찬가지로 글도 글을 씀으로써 교육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 있고 이거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공책 놓고 글 쓰면 좋다더라. 재미있고 그래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다시 타고 또 넘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페달을 밟으면서 안 넘어지듯이 중심이 잡혀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은 스스로 깨달는 것도 있고 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와서 참고가 되고 그러죠. 물론 이제 자전거를 쓸 때 이런 건 있죠. 핸들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리고 가까이 앞바퀴를 보지 말고 멀리 보아라. 그리고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있게 페달을 밟아서 바퀴가 돌아가면은 자동적으로 플라이휠 저기에 의해서 곧바로 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뒤로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역할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